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딸을 키워왔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배추를 다듬고 물을 썰고 고춧가루에 손이 빨갛게 물들 때까지 김치를 담그죠. 손님들은 제가 담근 반찬이 집밥 같다며 좋아해 주셨어요. 첫 번째 남편과 헤어진 후 아이 하나 데리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상우를 만났죠. 상우는 제가 무거운 김치통을 옮기고 있을 때 다가와 도와주던 사람이었어요. 말없이 도와주고 제가 고마워하면 그저 미소만 지었죠. 혼자 하기 힘들죠. 상우의 첫마디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상우와 함께한 5년. 저는 이 시간들을 운명이라고 불렀어요. 딸도 상우를 좋아했고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매일 아침 3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웃었죠. 하지만 3개월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우가 일자리를 구한다며 아침마다 외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제 가게 일을 도와주곤 했는데 갑자기 자기만의 일을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계속 집사람 뒤치다꺼리만 할 순 없잖아. 상우의 말이었죠.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침에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는 상우를 보며 대견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식탁의 변화였어요. 전에는 3명이 둘러앉아 북적이던 식탁이 점점 조용해졌죠. 상우는 아침을 급하게 먹고 나갔고 저녁에는 피곤하다며 말이 없었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제가 물어보면 상우는 그저 별일 없었어라고만 답했죠. 전에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들려주곤 했는데 말이에요. 밥 먹는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천천히 반찬 하나하나 맛보며 역시 정수기가 만든 게 최고야라고 해주던 상우가 이제는 급하게 밥만 몇 숟가락 뜨고 일어나곤 했어요. 일자리 구하는 게 이렇게 바쁜 일인가?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잔소리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상우의 말투였어요. 전에는 제가 뭘 해도 고마워, 정수가라고 했는데 요즘엔 그냥 음이라고만 하죠. 반찬 맛이 어떠냐고 물어봐도 괜찮다는 대답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상우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었더라고요. 어디 갔다 와요? 면접 보고 왔어. 이렇게 늦게까지요? 면접관이랑 얘기가 길어져서. 상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전에는 늦게 들어와도 제 옆에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상우의 옷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수 냄새였어요. 상우는 평소에 향수를 쓰지 않는 사람인데 옷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났죠. 무슨 냄새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괜히 예민하게 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우가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던 사람이 전화를 받을 때만큼은 한 톤 높은 목소리로 상냥하게 말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상우의 전화 받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분 첫 번째 남편과 헤어지기 전에도 느꼈던 거거든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내가 예민한 건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우와 함께 먹던 식탁. 그 식탁이 점점 차갑게 느껴졌어요. 전에는 따뜻했던 우리 집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어색한 침묵만 흐르는 곳이 되어버렸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지, 상우가 정말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봤거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우리 식탁이, 우리 집이, 우리 관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딸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기숙사에서 살래요. 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정말 상우와 둘만 남게 되는 거였거든요. 딸이 기숙사로 떠난 후 집은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딸의 방은 텅 비어 있고 저녁에도 두 사람만 마주 앉아 밥을 먹어야 했죠. 전에는 딸이 있어서 집안이 활기차고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릴 정도였어요. 처음 며칠은 적응이 안 됐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딸 목까지 밥을 지었다가 남은 밥을 보며 허탈해하기도 했죠. 상우도 딸이 없으니 더욱 말이 없어졌어요. 민지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네. 제가 말을 건네도 상우는 그러게라고만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떠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상우의 빨랫감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가 나온 거였죠. 메모지에는 예쁜 장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고마워요라고 쓰여 있었어요. 글씨는 여자 것 같았죠. 동그랗고 귀여운 글씨체였거든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준 거지? 한동안 그 메모지를 들여다봤어요. 장미 그림은 정성스럽게 색칠까지 되어 있었고 고마워요라는 글씨에서는 마음이 담긴 게 느껴졌죠. 상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 메모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우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거? 요양원에서 만난 할머니가 주신 거야. 요양원이요? 응, 면접 보러 간 곳이 요양원이었거든. 거기 계신 할머니가 종이접기를 좋아하셔서 나한테 줬어. 설명을 들으니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왠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글씨가 할머니 것 같지 않았거든요. 너무 젊은 사람의 글씨체 같았어요. 할머니가 글씨를 이렇게 예쁘게 쓰세요. 요즘 할머니들 중에 글씨 예쁘게 쓰시는 분들 많아. 상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얼른 화제를 바꿨어요. 저녁은 뭐 먹지? 하지만 저는 계속 그 메모지가 신경 쓰였습니다. 밤에 잠자리에서도 그 장미 그림과 고마워요라는 글씨가 자꾸 떠올랐죠. 며칠이 지나도 그 불안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상우는 여전히 매일 아침 나가서 늦게 들어왔고 집에서는 점점 말이 없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석규였어요. 석규는 제가 어려웠을 때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이에요. 첫 번째 남편과 헤어질 때도 법적인 문제들을 도와주셨죠. 경찰 출신이라 이런 일에 경험이 많으셨거든요. 석규 오빠, 저 정숙이에요. 정숙아.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었어? 네, 그런데 오빠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석규는 제 목소리를 듣더니 바로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혹시 남편 문제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는 힘들어. 다음날 저는 석규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석규는 경찰을 퇴직한 후 작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요즘 어떤 일 때문에 고민이야? 저는 석규에게 상우의 변화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얘기했어요. 아침마다 외출하는 것, 말이 없어진 것, 그리고 그 메모지까지. 석규는 제 얘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가 내 직감이 맞을 수도 있어. 정말요? 응. 남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패턴이 바뀌는 건 보통 두 가지 경우야. 정말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석규는 말을 멈췄어요. 아니면 뭐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느껴왔던 불안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워졌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섣불리 판단하지는 말자.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석규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아줬어요. 어떻게요? 며칠간 상우 형 동선을 따라가 볼게. 정말로 면접을 보러 다니는지 확인해보자.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상우가 들어왔을 때 평소처럼 어서 와요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여전히 성의 없는 대답이었죠. 저녁을 먹으면서 상우를 지켜봤어요. 전에는 제가 만든 반찬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해주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기계적으로 밥만 먹고 있었죠. 반찬 맛이 어때요? 괜찮아. 김치는 새로 담갔는데. 응.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그날 밤 상우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걸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석규에게 부탁한 게 옳은 일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상우가 정말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거라면 제가 너무 의심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불안해할 수는 없었어요.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정말 잘못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며칠 후면 석규에게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상우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그 메모지에 장미 그림이 자꾸 떠올랐죠. 고마워요라는 글씨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고마움이었을까요? 석규에게서 첫 연락이 온 건 사흘 후였습니다. 정수가 오늘부터 상우 형을 따라가 봤어. 어떤 것 같아요? 우선 매일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어. 아침 8시에 집을 나가서 요양원 근처로 가더라고. 요양원이라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러면 정말로 면접을 보러 다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뭐가요? 요양원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처 헬스장부터 가더라고. 헬스장이요? 상우는 평소에 운동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헬스장에서 뭘 해요? 1시간 정도 운동하고 나와. 그 다음엔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더라. 석규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우의 하루 일과가 그려졌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면접을 보러 다닌다면서 왜 헬스장부터 가는 걸까요? 헬스장이 어디에 있는데요? 그게 좀 특이해. 요양원 지하에 있어. 요양원 지하에요? 응. 요양원에서 운영하는 건강관리센터 같은 거야. 주로 요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 같던데. 그 말을 듣고 조금 이해가 됐어요. 상우가 요양원에 취직하려고 한다면 그곳 시설을 미리 이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겠어. 그 후 며칠 동안 석규는 계속 상우의 동선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자세한 보고를 해줬습니다. 정수가 상우 형의 패턴을 정리해봤어. 석규가 보여준 수첩에는 상우의 일주일 일과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똑같아. 오전에 헬스장, 점심시간에 카페, 오후에 도서관. 면접은 언제 봐요? 그게 문제야. 일주일 동안 지켜봤는데 면접다운 면접을 보는 걸 못 봤거든. 그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석규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는 말자.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뭔데요? 상우 형 차의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해봤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똑같은 곳에 가고 있어. 석규가 보여준 사진에는 내비게이션 화면이 찍혀 있었어요. 산책 코스라고 저장된 목적지였죠. 산책 코스요? 응. 그런데 그 위치가 좀 애매해. 요양원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한적한 곳이야.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산책을 혼자 하러 가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만나는 걸까요? 다음 화요일에는 그곳까지 따라가 볼게. 석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집에서 상우를 보면 여전히 변한 게 없어 보였거든요.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고 저녁에는 피곤해 보이는 모습으로 돌아왔죠. 오늘은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여전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상우에게서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전에는 없던 습관들이 생긴 거예요. 휴대폰을 더 자주 보게 됐고 문자 소리가 나면 얼른 확인했죠.
그리고 전화가 올 때면 항상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어요. 누구한테서 온 전화예요? 취업 관련 전화야. 그렇게 말하지만 왠지 수상했어요. 취업 관련 전화치고는 너무 자주 왔고 통화 시간도 길었거든요. 어느 날은 상우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미소라는 이름이 떴죠. 미소? 누구지? 궁금했지만 남편 전화를 제가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냥 지켜만 봤죠. 상우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얼른 전화를 걸었어요. 응, 미안. 샤워하고 있었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 같았죠. 내일 봐. 짧은 통화였지만 제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미소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음날 석규에게 전화했어요. 석규 오빠, 상우 휴대폰에 미소라는 사람이 전화를 자주 해요. 미소? 네.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상우가 샤워 중이어서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바로 전화하더라고요. 석규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일이 화요일이니까 그 산책 코스라는 곳에 가보자. 거기서 뭘 하는지 확인해보고. 화요일이 되자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석규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상우는 평소처럼 아침에 나갔고 저는 가게 일을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죠. 오후 2시쯤 석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수가 봤어. 뭘 봤어요? 상우 형이 그 산책 코스라는 곳에서 산책을 하고 있어. 혼자. 혼자요? 응. 1시간 정도 혼자 걸어 다니더라고.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혼자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또 뭐가요? 산책하는 내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어. 아마 그 미소라는 사람일 거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산책을? 뭔가 이상했어요. 그냥 산책이라면 혼자 조용히 걸어야 할 텐데 누군가와 계속 전화를 하면서 걸었다는 거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었어요. 너무 멀어서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웃음소리가 많이 났어. 웃음소리. 상우가 집에서는 거의 웃지 않는데 누군가와 전화할 때는 웃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날 저녁 상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 기분이 좋으신 것 같네요. 응? 그래? 내 얼굴이 환해 보여요. 상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날씨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상우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의심만 하고 있는 걸까요? 상우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전에는 이런 모습이 든든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왠지 낯선 사람 같았죠. 다음날 아침 상우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는데 그 소리가 평소와 달랐죠. 예쁜 멜로디였어요. 벨소리를 바꿨네요. 응, 그냥 바꿔봤어. 상우는 얼른 전화를 받으며 다른 방으로 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문이 열려 있어서 일부 대화가 들렸죠. 응, 미안해. 늦었어? 지금 나가려던 참이야. 목소리가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제게 말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알겠어. 조금 있다가 봐. 통화를 마치고 나온 상우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표정이었죠. 누구한테서 온 전화예요? 취업 상담사야. 오늘 상담 받으러 가야 해. 그렇게 말하고 상우는 서둘러 나갔어요.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으로 가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취업 상담사라고 했지만 그런 사람과 저렇게 친밀하게 통화할 이유가 있을까요? 점심시간쯤 석규에게 전화가 왔어요. 정수가 오늘 좀 이상한 걸 봤어. 뭘 봤는데요? 상우 형이 차에서 뭔가를 치우고 있더라고. 급하게 뒷좌석을 정리하고. 뭘 치운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쇼핑백 같은 게 보였어.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상우가 뭘 샀길래 그걸 치우려고 했을까요? 오빠 부탁이 있어요. 뭔데? 상우 차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차를?
그럼 상우 형한테 들킬 수도 있는데. 저녁에 집에 있을 때 말고 낮에 주차장에 있을 때요. 석규는 잠깐 망설이더니 승낙했어요. 알겠어. 조심스럽게 확인해 볼게. 그날 오후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석규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혹시 정말 수상한 게 나올까봐 걱정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괜히 의심한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오후 4시쯤 석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수가 차 확인해봤어. 어떤 게 있었어요? 뒷좌석에 고급 도시락 용기가 있었어. 그리고 여성용 쇼핑백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여성용 쇼핑백이요? 응. 트레이닝복 브랜드 쇼핑백이야. 꽤 비싼 브랜드더라고. 상우가 왜 여성용 트레이닝복을 샀을까요? 제가 운동을 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락 용기는 어떤 거예요? 요양원 근처 고급 카페에서 파는 거야. 한 개에 15,000원 정도 하는 비싼 도시락이지. 15,000원짜리 도시락. 저희 집에서는 그런 비싼 도시락을 사 먹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상우는 보통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는데 말이에요. 이건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 흔적 같아. 석규의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를 위해서요. 응. 도시락도 그렇고 여성용 운동복도 그렇고. 상우 형이 누군가에게 선물하려고 산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상우가 다른 여자에게 선물을 사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 지켜보자.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돼. 석규가 위로해줬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상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들어온 상우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늦었네요. 응, 상담이 길어져서. 오늘은 어땠어요? 좋았어. 많은 도움이 됐지. 상우는 그렇게 말하며 싱글벙글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상우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옷에서는 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고 머리도 평소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오늘 미용실 갔다 왔어요? 아니야, 그냥 정리한 거야. 하지만 상우의 머리는 분명히 전문적으로 다듬어진 것 같았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상우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문자가 올 때마다 미소를 지었죠. 누구한테서 연락이 자주 와요? 취업 관련 문자들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상우의 표정을 보면 그냥 업무적인 문자 같지 않았어요. 마치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온 문자를 보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상우가 잠든 후 저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돌고 돌았죠.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 그럼 그 여자는 누구일까?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한 걸까? 질문들만 가득했지 답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상우가 출근한 후 저는 석규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정수가 너무 조급해하지 마. 이런 일은 시간이 걸려. 하지만 계속 이렇게 불안할 수는 없어요. 석규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이번 주에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자. 상우 형이 누구와 만나는지 확인해볼게. 네,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로 상우가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결혼이 실패했을 때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시작됐거든요. 작은 의심들이 점점 커져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었죠.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걸까? 두렵고 무서웠어요. 상우와의 5년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 일을 했어요. 손님들이 와서 반찬을 사가면서 사장님, 오늘은 얼굴이 안 좋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죠. 정말 그럴까?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억지로 웃음을 지어봤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석규에게서 긴급한 전화가 왔어요.
정수가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았죠. 네,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 근처 공원으로 와. 15분 후에 저는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석규를 만나러 갔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석규는 벤치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수가 앉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석규 옆에 앉았어요. 상우 형 차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이번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나왔어. 석규가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그 안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상우 형 차에서 나온 거야. 첫 번째는 빈 선물 상자였어요.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리본까지 달린 예쁜 상자였죠. 하지만 속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이 상자는 뭔가요? 액세서리 상자야. 아마 목걸이나 반지 같은 걸 담았던 것 같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상우가 누군가에게 액세서리를 선물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 석규가 두 번째로 꺼낸 건 화장품 샘플들이었어요. 작은 봉지에 든 기초 화장품 샘플들이었죠. 이건 여자들이 쓰는 거죠? 응. 그런데 브랜드가 꽤 고급이야. 백화점에서나 구할 수 있는 거지. 상우는 제게 이런 비싼 화장품을 사준 적이 없었어요. 저희는 늘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화장품만 썼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있어. 석규가 마지막으로 꺼낸 건 명함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요양원 간호팀장 장미소. 명함에 적힌 이름이었어요. 장미소. 상우 휴대폰에 저장된 미소가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네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야. 팀장급이니까 꽤 오래 일한 사람일 거고. 저는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깔끔한 디자인에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상우가 이 사람과 만나고 있는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상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 석규의 말에 현실이 실감났어요. 정말로 상우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는 마.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수가 하나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 뭐가요? 상우 형 차 키를 복사해뒀으면 좋겠어. 그래야 더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거든. 차 키를요? 응. 상우 형이 없을 때 차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잖아.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온갖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차 키를 복사해야 할까요? 그건 남편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애매한 상태로 계속 의심하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진실을 아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그날 밤 상우가 잠든 후 저는 조심스럽게 상우의 바지에서 차 키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베개 밑에 숨겨뒀죠. 다음날 아침 상우가 출근한 후 저는 석규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차 키 가져왔어요. 그래? 그럼 복사하러 가자. 석규와 함께 열쇠 가게에 가서 차 키를 복사했어요.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었죠. 이제 언제든지 상우 형 차를 확인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해야 하는 건가요? 정수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주저하면 안 돼. 진실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잖아. 석규의 말이 맞았어요. 이미 시작한 일 끝까지 가봐야 했죠. 그날 오후 상우가 요양원에 있는 시간에 저희는 주차장으로 갔어요. 상우의 차는 평소처럼 요양원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죠. 자, 이제 차 안을 자세히 살펴보자. 석규가 복사한 키로 차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차 안 곳곳을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죠. 여기 뭔가 더 있네. 석규가 조수석 밑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쪽지였는데 접혀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바로 알 수 없었죠. 뭐가 쓰여 있는지 볼까요? 아니야, 이건 집에 가서 보자. 우리는 서둘러 차를 닫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서 그 쪽지를 펼쳐봤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나네요. 여자의 글씨체로 쓰인 짧은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밑에는 작은 하트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죠. 이제 확실해졌네. 석규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상우는 정말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깊이 관련된 사이인 것 같았죠. 그날 밤 상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어서 와요. 응. 오늘은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똑같은 대화였지만 이제는 그 속에 숨겨진 거짓말이 보였어요. 상우는 제게는 무덤덤하게 대답하면서 휴대폰으로는 누군가와 즐겁게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굴 수 있는 사람이었나? 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몰랐던 상우의 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속을 수는 없다고. 확실한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석규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 직접 현장을 목격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 텐데. 현장을 목격한다고요? 응. 상우 형이 그 장미소라는 사람과 만나는 걸 직접 봐야 확실해지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그런 장면을 봐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정수가 내비게이션 기록을 다시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 뭔가요? 매주 화요일마다 가는 그 산책 코스 말고 다른 곳도 가끔 가더라고. 석규가 보여준 사진에는 내비게이션 화면이 찍혀 있었어요. 한산한 장어집이라고 저장된 목적지였죠. 장어집이요? 응.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장어집에 전화해봤거든. 뭐라고 하던가요? 5년 전에 폐업했다는 거야. 5년 전에요? 응. 그럼 상우 형은 왜 폐업한 장어집 위치를 내비게이션에 저장해뒀을까? 정말 이상했어요. 폐업한 가게를 왜 저장해뒀을까요? 혹시 그 근처에 다른 목적지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을 나도 해봤어. 그래서 그 위치를 확인해봤는데 어떤 곳이에요? 옛날 모텔촌이야.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된. 모텔촌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모텔촌이요? 응. 요즘은 거의 사람이 없는 곳이지. 그런데 바로 그런 곳이야. 그런 곳이 뭐가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택하는 곳이지. 석규의 말에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만나려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뜻이었죠. 언제 그곳에 가는지 알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 기록을 보니까 불규칙해.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이번 주에도 갈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폐업한 장어집, 모텔촌. 이런 곳들이 왜 상우의 내비게이션에 저장되어 있는 걸까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손님들이 와서 반찬을 사가면서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정도였죠. 사장님,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 죄송해요. 좀 피곤해서요. 몸 관리 잘 하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분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마음의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의심하며 사는 게 제게도 독이 되고 있었어요. 매일 불안하고 초조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상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 어디 가서 면접 봐요? 여러 곳이야. 요양원도 가고 다른 곳도 가고. 다른 곳은 어디예요? 재활센터 같은 곳들. 상우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만 저는 그 대답이 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장어집은 안 가봤어요? 갑자기 던진 질문이었어요. 상우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장어집? 왜 갑자기 장어집? 상우는 조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장어가 먹고 싶어서요. 아, 그럼 이번 주말에 장어집 가볼까? 네, 좋아요. 하지만 상우의 표정에서는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장어집을 언급했을 때 잠깐 놀란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상우가 잠든 후 저는 석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상우가 장어집 얘기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역시 뭔가 있는 것 같네. 내일부터 더 자세히 지켜봐야겠어. 이틀 후 석규에게서 중요한 연락이 왔어요. 정수가, 상우 형이 그 장어집 위치로 가고 있어. 지금요? 응.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분명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혼자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혼자야. 하지만 누군가와 만날 수도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야겠어. 1시간 후 석규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정수가 봤어. 뭘 봤어요? 상우 형이 그 모텔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 누구를요? 아직 상대방이 오지 않았어.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30분 후 석규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정수가, 상대방이 왔어. 누구예요? 여자야. 간호사복을 입고 있네. 장미소였어요. 분명히 장미소였을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둘이 모텔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상우가 정말로 다른 여자와 모텔에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더 지켜봐야 하나요? 아니야, 정수가. 이제 충분해.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석규의 목소리도 착잡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정말이었어요. 상우는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고 그것도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상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할 수가 없었어요. 어서 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오늘 좀 늦었네. 상우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면접 보고 왔어. 거짓말이었어요. 상우는 면접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 만나고 왔던 거였죠. 면접은 어땠어요? 글쎄, 결과는 기다려봐야지. 그렇게 말하는 상우의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저녁을 먹으면서도 상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 했죠. 반찬 맛있네. 그래요? 응, 역시 집밥이 최고야. 그 말을 들으며 씁쓸했어요. 집밥이 최고라면서 왜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상우는 평소보다 빨리 잠들었어요. 아무런 가책도 없는 것 같았죠. 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봐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며칠 후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거든요. 확실한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 상우가 출근한 후 저는 집 안을 샅샅이 뒤져보기로 했어요. 혹시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먼저 상우의 옷장부터 확인했어요. 양복 주머니, 셔츠 주머니, 바지 주머니까지 하나하나 뒤져봤죠. 하지만 특별한 건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은 책상이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온갖 서류들이 들어있었지만 수상한 건 없어 보였죠. 침실도 뒤져봤어요. 베개 및 매트리스 사이, 침대 머리맡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에 숨겨뒀을까? 한참을 헤매다가 부엌으로 갔어요. 혹시나 해서 냉장고도 열어봤죠. 냉장고 안에는 평소처럼 반찬들이 들어있었어요. 김치통, 멸치볶음통, 나물 반찬들까지. 모두 제가 만든 것들이었죠. 그런데 김치통을 꺼내려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김치통 밑에 편지 봉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조심스럽게 꺼내봤더니 정말 편지였어요. 봉투에는 상우님께라고 쓰여 있었고 보낸 사람 란에는 미소라고 적혀 있었죠. 미소. 장미소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편지를 열어봤어요. 상우님께. 그날 당신이 건넨 따뜻한 미역국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제가 아팠을 때 정성스럽게 끓여주신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당신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그만큼 마음도 아파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도 자꾸 당신 생각이 나거든요. 그 사람만큼은 힘들게 하지 말아요. 당신이 집에서 얼마나 좋은 남편이었는지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 사람한테는 들키지 않게 조심해요. 미안해요.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이상하죠. 하지만 당신이 너무 걱정돼서요. 미소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미역국. 제가 평소에 가장 정성스럽게 끓이는 음식이었어요. 아픈 사람에게 미역국을 끓여주는 건 저만의 특별한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상우가 다른 여자에게 미역국을 끓여줬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의 말이에요. 그리고 편지 내용을 보니 두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단순히 요양원에서 만난 사이가 아니라 훨씬 깊은 관계였던 거죠. 그 사람만큼은 힘들게 하지 말아요. 그 사람은 바로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장미소는 상우가 기혼자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저를 의식하고 있었던 거였죠. 편지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어지러웠죠.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상우는 정말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것도 꽤 진지한 관계였던 거예요. 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놔뒀어요. 상우가 모르게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어요. 첫 번째 남편과 헤어질 때도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거든요. 상우는 5년 동안 저와 함께 살면서 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특히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낸 동반자였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저 몰래 다른 여자에게 미역국을 끓여주고 있었다니. 그것도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음식으로 말이에요. 미역국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였어요. 딸이 아플 때마다 끓여줬고 상우가 몸살 났을 때도 정성스럽게 끓여주거든요. 그런 음식으로 다른 여자를 돌봐주고 있었다니. 오후 내내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게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쉬기도 힘들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 상우가 집에 돌아왔어요. 어서 와요. 최대한 평소처럼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오늘은 일찍 끝났네. 상우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녁 뭐 먹을까요? 뭐든 좋아. 미역국 끓여드릴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상우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미역국? 갑자기 왜? 그냥요. 요즘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아니야, 괜찮아. 다른 걸로 해줘. 상우는 미역국을 거부했어요. 아마 장미소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일 거예요.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상우를 지켜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속이고 있는 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상우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일상적인 모습이었죠. 다만 휴대폰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짓는 건 여전했어요. 분명히 장미소에게서 온 문자를 보는 거겠죠. 그날 밤 상우가 잠든 후 저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직접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할까요? 딸 생각도 났어요. 중학생인 딸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배신감이었어요. 5년 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속았다는 게 너무 아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상우가 출근 준비를 할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언제쯤 결과 나올까요? 결과요? 면접 결과 말이에요. 상우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그거? 아직 모르겠어. 좀 더 기다려봐야지.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상우의 모든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럼 오늘도 면접 보러 가시는 거예요? 응, 그래야지.
상우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나갔어요. 저는 상우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을 계속할 생각일까요? 그리고 저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참아야 할까요?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은 상우가 평소보다 일찍 나간 날이었어요. 아마 장미소와 만날 약속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직접 장미소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안내 데스크에 물어봤어요. 간호팀장 장미소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정숙이라고 하세요. 잠깐 후 장미소가 나타났어요. 생각보다 젊고 예쁜 여자였어요. 깔끔한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고 인상도 온화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저를 찾으셨다고요? 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장미소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요양원 1층 카페로 갔어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였죠. 상우 씨 부인이시죠? 장미소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많이 힘드셨겠어요. 장미소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당황하거나 놀라는 기색이 없었죠. 언제부터였나요? 6개월 전쯤부터요. 6개월 전요? 그럼 상우가 일자리를 구한다고 나가기 훨씬 전부터였네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만났어요. 상우 씨가 할머니를 문병 오셨길래. 할머니를요? 네. 상우 씨 이모 할머니가 여기 계시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상우에게 이모 할머니가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많이 힘든 시기였어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장미소가 계속 말했어요. 상우 씨가 그런 저를 보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팠을 때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미역국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관계가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어서 상우 씨의 따뜻함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장미소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변명하거나 둘러대지 않았죠. 상우는 뭐라고 하나요? 상우 씨는 이 관계를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하나요? 그냥 서로 아팠을 뿐이라고 해요. 현실이 너무 외로워져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했다고. 그 말을 듣고 뭔가 이해가 됐어요. 상우도 힘들었을 거예요. 계속 제 뒤치다거리만 하면서 자신의 일을 찾지 못해 답답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될 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장미소는 고개를 숙였어요. 상우 씨한테 여러 번 말했어요. 부인한테 들키기 전에 정리하자고. 그런데 왜 계속하고 있나요? 상우 씨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해요.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다고. 장미소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부인한테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다른 말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카페 입구에서 상우가 나타났어요. 우리 둘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죠. 정수가? 상우가 놀란 목소리로 불렀어요. 앉으세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상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리 맞은편에 앉았어요. 언제부터였나요? 정수가 내가 설명할게. 언제부터냐고 물어봤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6개월 전부터요. 상우는 결국 인정했어요. 그동안 거짓말한 거네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힘들었어. 힘들면 나한테 말을 하지 왜 다른 여자한테 가요? 말해도 이해 못할 것 같았어.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이해 못할 거라고 단정하지 말아요. 5년 동안 당신과 함께 살면서 언제 이해 못한 적이 있어요? 상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자 상우는 잠깐 망설였어요. 사랑이라고 하기는 그냥 서로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아. 위로가 필요하면 가족한테 받는 거 아닌가요? 그게 쉽지 않았어. 왜요? 너는 항상 바쁘고 딸은 학교 갔고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했어. 상우의 말을 들으며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정말 외로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수가 나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미소 씨한테 묻는 거예요. 장미소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는 이제 정리하려고 해요. 정리요? 네.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장미소는 의외로 단호했어요. 상우 씨도 가족과 다시 시작하세요. 그 말을 듣고 상우가 당황했어요. 미소야. 상우 씨, 우리 그만해요. 이미 충분히 상처 줬잖아요. 장미소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부인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고 장미소는 카페를 나갔어요. 상우와 저만 남게 됐어요. 정수가 집에 가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상우는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집에 도착해서 상우가 말했어요. 정수가 나는 정말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생각할 시간이요.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할지. 상우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이혼하려는 거야?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엄마야. 엄마 웬일이에요? 밤에 전화하시다니. 이번 주말에 집에 올래? 엄마가 갈비찜 해줄게. 갈비찜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딸이 보고 싶어서. 네, 금요일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상우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정말 끝내야 할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는 않겠다는 것. 그리고 진실한 관계만을 원한다는 것 말이에요. 식탁에 앉아서 상우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과 다시 예전처럼 따뜻한 밥을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답을 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딸과 함께라면 어떤 선택을 하든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가족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할지. 그건 시간이 정해줄 일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제가 받아 마땅한 사랑과 존중을 요구할 거라는 건 말이에요. 우리 식탁이 다시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상우에게 달린 일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도 달린 일이고요. 지금은 그저 딸이 돌아오는 주말을 기다리며 정말로 맛있는 갈비찜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진짜 가족의 맛으로 말이에요.